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현대 전차 강력한 힘으로 자신감 있게 서 있다.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만큼이나 3세대와 5세대 전차를 18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도보다 500대 이상의 전차로 대한민국은 국방력의 규모에서 우월함을 입증했다. 그러나 특별한 점은 대한민국이 세계 기록을 또 다른 부문에서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면적당 전차 수. 대한민국은 제곱킬로미터당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전차를 배치하여 침입할 수 없는 강철의 벽을 형성한다. 그리고 조선반도 전체에 걸쳐 북쪽에서의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준비가 된 강력한 방어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더블 또는 트리플 전차 부대가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KE 블랙팬서 탱크의 성능은 다수의 국제평가에서 입증되었으며 독일의 레오파르드 EA7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특히 주목받았으며 두 전차 모두 극한 기후 조건에서의 운용 능력과 우수한 전투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E 블랙팬서는 최첨단 화력 제어 시스템, 자동 탄약 장전 능력, 고급 복합 방호감 및 핵, 생물학 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통해 우수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조정 가능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KE가 전차 몸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게 하여 최적의 사격 각도를 제공하고 보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강력한 디젤 엔진과 결합되면 KE는 고속 운전 및 모든 지형에서의 유연한 운용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프로젝트에서 KE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NATO 표준과의 호환성에 대한 우수성도 입증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전개 및 군사 협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큰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동시에 국가의 지역 및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E 블랙팬서의 성공은 노르웨이의 전차 소개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기술력과 고급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치를 세계 군사 지도에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국방 파트너인 이집트로부터 기쁜 소식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구매한 적이 있으며 그 효과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K9 썬더의 열악한 전투 조건에서의 성공은 이집트의 한국 국방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며 새로운 협력 계약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더 큰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력 전차 KE 블랙팬서의 생산 및 기술 이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고급 기술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집트 간 국방 관계에서 큰 발전을 의미하며 이집트군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고 군대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이집트에서 고전된 T-62 및 M-60 등 대량의 구형 전차를 대체하는 수요는 한국이 KE 블랙팬서 전차가 이집트 시장에 소개되는 과정을 촉발했습니다. 이집트는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KE에서 그 군대의 전투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KE 전차가 이집트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가장 큰 군수 수출 계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요구로 인한 수출 지연 문제는 한국이 국산 동력 전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간편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국내 생산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비록 이집트가 전차의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비용을 줄이고 국방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켰지만 더 큰 규모의 중동 군수 시장에 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계약 체결은 이집트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양측이 국방 분야에서 생산 기술과 고급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형 전차 단위의 대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깊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의 이집트와의 계약은 한국의 국방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 국방 및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진 무기 시스템을 생산 및 제공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KE 블랙팬서 전차 수출이 이집트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이집트 시장뿐만 아니라 오만 및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두 국가는 각각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고전적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우수한 선택으로 K2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오만과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터키는 한국의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전투에 특화된 중요한 개선 사항을 갖춘 차세대 K3 탱크의 개발은 한국의 수출 능력을 더욱 증대시킨다. K3는 도시 환경에서의 전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통적인 탱크가 제한된 공간과 근접 위협에 직면하여 종종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높은 기동성, 정밀한 무기 시스템, 승무원에 대한 최적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K3는 도시 전투 임무를 위한 강철의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K3의 등장은 한국 국방 산업의 창조력과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 국방 전략에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 특히 도시 전투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도시 환경에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전투에 준비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국가들에게 K3는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오만, 터키 및 기타 국가로의 시장 확장 능력과 함께 K3 전차의 소개는 한국을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하는 의지를 입증한다. 한국은 기술과 경제적 강대국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방 파트너로서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군사 능력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주포 종주국인 영국을 뛰어넘으며 역수출되고 있다는데 K9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배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 K9의 이집트 수출 확정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이번 소식은 K9 사업이 물밑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군은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K9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집트 국가 행사에서 K9 시바이 등장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가량을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대여해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공동 제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등 2조 원대 계약이 물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업계에선 K9 이집트 수출의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진 원인으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기술 수출협 의회를 열어 기술 이전 범위를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군 행사에서 K9 AE리지와이로 지라벨이 붙은 자주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K9이 전 세계 방산 지시장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엠이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는데 K901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K9를 구매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자주포 성능과 정비의 신뢰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마치며 성능을 입증하며 이집트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K9는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로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른 시일 내에 K9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집트 또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최근 K9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그 뒤 하루 5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일원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정보국 문건 중 가자지구 난민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집트군은 곧바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국경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급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 또한 이집트 국경 후방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집트 국경 도시가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에 폭격당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이집트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한 K9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K901 기술 이전을 통한 이집트 현지 생산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의 착수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 방송에서 이번 이집트 군사 퍼레이드 속 등장한 K9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집트 국민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주포는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데 K9 자주포 일무는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영국에서 도입한 K9 유기압 현수장치 부품을 한국이 역수출하게 됐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방사청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주포형 현수장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술 이전 승인 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엄청난 일로 자주포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이 더 발전시키고 개량해 종주국을 넘어서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군이 신형자주포 사업을 구상할 때쯤 당시 영국이 개발 AS-90 자주포가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AS-92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하면서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주포에도 이를 적용하면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 중에도 사격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 기술 수준이 부족해 영국에서 AS-90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는 에어로그사 제품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은 엄청난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K9의 현수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심지어 당시 수입된 영국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주포의 기동성을 개량하기 위해 K9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붙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으로 군용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 좀 더 원활하게 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용 차량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투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승차감, 무릎 꿇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AS-90 자주포의 유기압 현수장치를 K9에 적용하려고 하자 막상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반동 제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유기압 현수장치가 영국산 AS-90 유기압 현수장치보다 월등히 뛰어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3에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공개되자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이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K9를 위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라시안 타임즈는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바즈라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도입된다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방산업체 풍산은 K9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했었습니다. 풍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1,300여 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K9에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기존 155 포병탄의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병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에서도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에 유독 큰 관심을, 여기에 더해 인도군이 K-21 경전차와 더불어 레드백 장갑차까지 공동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전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렴한 러시아제 경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한국의 K-21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K-21과 더불어 레드백까지 함께 도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방산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레드백까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한 지상군의 수호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잔에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사로부터 P-800 야온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온트급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마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